어머니, 이런 건 다 구식이에요. 버리세요. 며느리 은주가 낡은 봉투를 쓰레기 봉투에 내던졌다. 정희는 급히 주워들고 목소리를 떨었다. 이건 남겨둬야 해.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돼. 어머니 방은 답답해 죽겠어요. 나가실 생각 없으세요? 차갑게 쏘아붙이는 은주의 말에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은주는 비웃듯 덧붙였다. 이 집, 이제 제 세상이에요. 어머니는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정희의 손끝이 덜덜 떨렸다. 날 버리려 한다면 이제 누가 버려질지 지켜보자. 정희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사는 68세 이정혜 씨의 사연입니다. 부산 동래구 사직동 골목길. 한때는 번화했던 이 동네도 이제는 재개발 얘기만 돌고 있다. 낡은 간판들 사이로 새로운 건물들이 하나둘 올라가고 있었고, 동네 어르신들은 언제 이사를 가야 할지 모른다며 걱정이 많았다. 그 골목 안쪽 30년 된 연립주택 2층에서 이정희 68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또 시끄럽구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최은주 41세의 목소리였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는 모양이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귀가 절로 기울여졌다. 아니, 언니.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답답한 줄 알아? 시어머니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옷장도 가득, 서랍도 가득. 진짜 숨 막혀 죽겠어. 정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무 썰던 칼을 내려놓고 자신의 방을 바라봤다. 그렇게 많나? 싶어서 말이다. 맞아. 요즘 어르신들은 뭐든지 못 버리잖아. 6.25 때 못 먹고 살았다고. 아직도 그런 마인드야. 이해는 하지만 너무 답답해.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6.25? 그때 자기가 몇 살이었다고. 정희는 1956년생이었다. 전쟁 이후에 태어났는데도 그런 말을 하다니. 근데 언니,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어머니가 옛날 옷들을 상자에 차곡차곡 정리해 놓으셨거든. 30년 전 옷도 있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옷도 있고. 근데 그걸 언제 입으려고 보관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이고, 그런 건 다 버려야지. 보관 비용만 드는데. 맞아. 내년에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물건들 다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스트레스야. 인테리어 잡지 보면 미니멀한 집들이 얼마나 예쁜데. 정희는 조용히 부엌 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바라봤다. 은주는 소파에 편안히 앉아 있었고 커피 테이블 위에는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다. 최신형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언니 봐봐. 이거 내가 어제 산 가방이야. 300만 원 줬는데 진짜 예쁘지 않아? 어머니는 이런 거 보시면 그 돈으로 쌀이나 사라고 하시겠지만 또 웃음소리. 정희는 문을 조용히 닫고 다시 요리를 계속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300만 원이면 우리 집 월세 6개월치인데.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자신이 30년 전 시장에서 분식집을 할 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아들 도윤이 어렸을 때는 학용품 하나 사주기도 힘들어서 밤늦게까지 떡볶이를 끓여 팔았던 기억이 났다. 저녁 무렵 아들 강도윤 45세의 회사에서 돌아왔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요즘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했었다. 어머니, 진지 드셨어요? 응, 먹었다. 너도 먹어라. 아, 예. 감사합니다. 도윤은 피곤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은주가 곧바로 맥주 한 캔을 건네며 말했다. 여보, 고생했어.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지? 그냥 그래. 요즘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아이고, 또 그런 얘기야? 우리 남편 실력이면 괜찮을 거야. 은주는 도윤의 어깨를 주무르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다. 그런데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어머니 방 좀 정리할까? 너무 어수선해서. 리모델링 전에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그래. 뭐가 그렇게 많아? 옛날 옷들, 서류들. 다 필요 없는 것들이야. 어머니도 나이 드시면서 정리 잘 안 하시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이 좁은 이유 중 하나가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 대화를 다 듣고 있었다. 수십 년 모아둔 물건들이 그들에게는 그냥 쓰레기인 모양이었다. 특히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 놓으신 서류들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쓸모없는 것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여보, 내가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게.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은주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목소리 뒤에 숨은 뜻을 알고 있었다. 잠시 후 은주가 부엌으로 왔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거의 다 했어.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 주말에 방 좀 정리해도 될까요? 요즘 집이 좀 어수선해서.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이미 결정된 듯 확고했다. 내가 뭘 정리해? 아니에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하시기엔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방이 좀 답답해 보여서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답답하다고? 자신의 30년 삶의 터전이 답답하다고 하는 것인가? 제 스타일이랑 좀 안 맞아서 그래요. 저희가 리모델링도 계획하고 있고 미리미리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조금만. 정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하자니 며느리가 더 서운해할 것 같고 아들한테도 미안할 것 같았다. 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스타일이랑 안 맞는 건 과감하게 버리는 게 좋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미니멀 라이프가 트렌드라고요. 집이 깔끔해야 마음도 편하잖아요. 은주는 마치 정희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정희는 그 말들이 모두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참, 어머니. 혹시 오래된 서류나 그런 것들도 있으면 같이 정리할게요. 어차피 다 오래된 거잖아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동네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것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재개발로 곧 사라질 이 동네처럼 자신의 흔적들도 곧 사라지게 될 것 같았다. 내 물건들이 그렇게 거슬리나? 내가 그렇게 짐이 되나? 정희는 일어나서 자신의 옷장을 열어봤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입던 셔츠, 아들이 어렸을 때 손수 만들어준 옷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한복. 모든 것들이 추억이 담긴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모두 버려야 할 것들이 되어버렸다. 30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자 손녀들 돌보고 그 모든 시간의 흔적들이 이제는 정리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정희는 작은 한숨을 쉬었다. 아직은 평화로워 보이는 이 집. 하지만 그 평화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더 큰 파열로 번져갈 예정이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30년간 변하지 않은 아침 풍경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평소 늦잠을 자던 은주가 벌써 일어나서 거실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은주가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손에는 큰 쓰레기 봉투 여러 개와 박스들을 들고 있었다.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오늘 대청소 한다고 했잖아요. 봄맞이로 깨끗하게 정리해봐요. 정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은주의 눈빛이 너무 반짝거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아니에요. 미루면 미룰수록 더 힘들어져요. 오늘 한 번에 끝내버리자고요. 은주는 이미 정희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정희가 뒤따라갔지만 은주의 손놀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 이 옷들은 언제 입으셨어요? 색깔도 다 바랬고. 은주가 정희의 옷장을 열어젖히며 말했다. 거기에는 정희가 아끼던 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런 건 다 구식이에요. 그냥 버려요. 아니야, 그건 아직. 어머니, 솔직히 이런 스타일 옷 요즘 누가 입어요? 젊은 사람들이 보면 촌스럽다고 할걸요. 은주는 정희의 말을 끊으며 옷들을 쓰레기 봉투에 마구 넣기 시작했다. 정희가 젊었을 때 장사하면서 어렵게 산 정장 명절 때만 입던 한복, 남편과 함께 나들이 할 때 입던 블라우스까지. 그건 아직 멀쩡해. 어머니, 멀쩡하다고 다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집이 좁은데, 이사 갈 때도 힘들고. 이사? 정희는 깜짝 놀랐다. 이사 얘기는 처음 듣는 소리였다. 이사를 어디로? 아,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어쨌든 지금은 정리가 우선이에요. 은주는 대답을 얼버무리며 계속해서 옷들을 버렸다. 그 다음은 책장 차례였다. 이 오래된 책들도 다 버려야죠. 아무도 읽지 않잖아요. 그건 도윤이가 어렸을 때 읽던. 여보가 지금 몇 살인데요? 45살이에요. 이런 옛날 책들 언제까지 보관할 거예요? 은주는 아들의 어린 시절 동화책부터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까지 모조리 버렸다. 정희가 밤늦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하나하나 사준 책들이었다. 참, 어머니. 이 서랍도 정리해야죠. 은주가 정희의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런 오래된 서류들도 다 필요 없어요. 10년 넘은 건 법적으로도 보관 의무 없다고 하던데. 아니야, 그건. 정희가 말을 하려던 순간 은주가 서류 뭉치를 통째로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그 안에는 정희와 남편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명단, 그리고 이런 낡은 봉투는 뭐예요?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은주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변색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정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꼭 숨겨두라고 했던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봉투였다. 그건 안 돼. 정희가 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서류들이 흩어졌다. 땅 등기권리증, 은행 통장, 그리고 몇 장의 계약서들. 이게 뭐예요? 등기권리증? 은주가 서류를 집어들며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게 우리 집 등기권리증인가요? 근데 이상하네. 명의가. 정희는 황급히 서류들을 걷어들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건
그냥 옛날 거야. 필요 없어.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서류는 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등기권리증 명의가 어머니네요? 우리 집인데 왜 어머니 명의지?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정희는 재빨리 서류들을 옷 속 깊이 감췄다. 그냥 옛날 얘기야. 신경 쓰지 마. 아니, 어머니. 이런 중요한 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도윤이 아빠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서류들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다. 특히 며느리한테는 절대로. 어머니, 답답해. 왜 이런 걸 혼자 숨기세요? 은주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평소의 공손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나중에 얘기할게. 언제요? 언제가 나중이에요? 이런 건 미리미리 정리해둬야 하는 거잖아요. 은주의 목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다. 왜 자꾸 다그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숨기니까 집안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집 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세금도 저희가 내고 수리비도 저희가 내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서류는 어머니가 혼자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정희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집 관리비는 정희가 모은 돈으로 내고 있었는데 은주는 마치 자신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중요한 서류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보관하면 어떻게 해요? 금고에 맡기든지 해야죠. 은주는 마치 정희를 혼내는 것처럼 말했다. 68세의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만해. 어머니, 오늘은 그만하자. 피곤해. 정희는 방문을 닫고 혼자 남았다. 옷 속에 감춰둔 봉투를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해 봤다. 남편의 필체로 쓰여진 메모가 봉투에 붙어 있었다. 정희야, 이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평생 모은 전부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은주가 그토록 버리려고 했던 쓰레기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자신들의 평생이 담긴 가장 소중한 것을. 문 밖에서는 은주가 도윤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머니가 중요한 서류들 숨기고 계셨어. 등기권리증까지.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것 같아. 일요일 오후 은주의 친구 3명이 집에 왔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주부들로 SNS에서 만난 사이였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자의 일상을 자랑하고 수다를 떨었다. 언니, 집이 정말 예쁘다. 인스타에서 본 것보다 훨씬 좋은데? 맞아. 이 소파도 비싸 보이고. 어디서 샀어? 은주는 뿌듯한 표정으로 친구들을 맞았다. 정희는 부엌에서 차와 과일을 준비하며 듣고 있었다. 얘들아, 앉아. 오늘 진짜 할 얘기가 많아. 은주가 친구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정희가 차를 내오자 친구들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 네. 천천히 드세요. 정희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은주가 불렀다. 어머니, 잠깐만요. 친구들한테 인사 좀 하세요. 정희는 어쩔 수 없이 거실에 서서 어색하게 웃었다. 친구들도 마지못해 인사를 했다. 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님이에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은주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친구들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살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건강하세요? 정희가 대답하려던 순간
은주가 끼어들었다. 어머니는 정말 건강하세요. 너무 건강해서 탈이죠. 하하. 친구들이 어리둥절해하자 은주가 설명했다. 아니, 어제 어머니 방 정리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30년 된 옷들, 시아버지 유품까지. 진짜 버릴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 많아.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 맞아. 어르신들은 다 그래. 아까워서 못 버리시잖아. 은주는 친구들의 반응에 신이 났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은주가 또 말을 이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중요한 서류들을 방에 숨겨놓고 계셨어요. 등기권 리증까지. 친구 중 한 명이 놀란 듯 말했다. 헉, 그런 중요한 걸 왜 숨겨놔?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결혼한 지 10년 넘었는데 정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남 앞에서 하다니. 어머니, 좀 앉으세요. 얘기 끝나면 가세요. 은주가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듯 말했다. 정희는 할 수 없이 구석진 의자에 앉았다. 그래서 어제 대판 싸웠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화내시면서 방에 들어가 버리시더라고. 아이고, 힘들겠다.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맞아. 우리는 분가해서 다행이야. 은주는 친구들의 동조에 더욱 흥이 났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이 이렇게 좁은 이유가 어머니 물건들 때문이에요. 방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의 방을 차지한다고 표현하는 며느리가 믿기지 않았다. 그것도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생각이 너무 구식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아직도 옛날 생각으로만 사시거든요.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명품 가방 하나 사면 그 돈으로 쌀을 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뭘 사든 상관없잖아요.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다. 아, 그런 어르신들 있어. 우리 엄마도 그래. 시대가 바뀐 걸 모르시는 거야. 은주는 계속해서 정의를 흉봤다. 그리고 집안일에 너무 간섭하세요. 제가 청소하는 방식, 요리하는 방식, 뭐든지 자기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어나려 했지만 은주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다. 솔직히 얘들아, 나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어. 어머니 때문에. 헉, 진짜? 흥.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았어. 의사가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라고 하더라고.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이 며느리의 우울증 원인이라니.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 어머니 따로 사시게 해달라고. 분가하려고? 아니야. 어머니만 다른 곳에서 사시라는 거지. 요양원이든 실버타운이든.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요양원?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인가? 그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야. 또래 어르신들과 지내시는 게 더 행복하실 거고. 친구들도 동조했다. 맞아. 요즘 실버타운 좋던데. 우리 이모도 실버타운 들어가서 행복하게 지내. 그런데 남편은 뭐래? 은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게 문제야. 남편이 너무 마마보이라서. 어머니 편만 들어. 아이고, 그건 답답하겠다. 맞아. 그래서 내가 더 확실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 뭔데? 은주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다 들렸다. 어제 발견한 등기권 리증 말이야. 그거 가지고 변호사한테 상담 받아볼 거야. 혹시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재산이 더 있을지도 모르거든. 혹시 상속 관련해서? 흥.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대로 정리 안 됐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고.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은주가 날카롭게 말했다. 피곤해서. 아이고, 맨날 피곤하시네. 나이 드시니까 체력이 없으신가 봐. 친구들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은주를 보며 정희는 가슴이 메어졌다. 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밖에서는 계속해서 웃음소리와 함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다. 진짜 답답할 것 같아. 우리는 시어머니 없어서 다행이야. 그런데 은주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건강 해쳐. 고마워. 근데 정말 한계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정희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내가 짐이라니. 내가 우울증 원인이라니. 30년간 이 집에서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주들을 돌봤는데 이제는 모든 게 짐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도윤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은주는 친구들 앞에서 한 말들을 그대로 반복했다. 여보, 오늘 친구들이 와서 그러는데 어머니 정말 요양원 보내는 게 좋겠대. 나도 스트레스고 어머니도 또래분들과 지내시는 게 나으실 거야. 도윤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 회사도 힘들고. 언제까지 나중에야? 내가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희는 방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를 버리면 끝까지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정희는 봉투를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정말로 싸울 때가 온 것 같았다. 월요일 아침 정희가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나왔을 때 은주는 이미 전화를 하고 있었다. 네, 변호사님.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상속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정말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려는 것이었다. 네, 맞아요. 남편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주는 정희가 부엌에 있는 것도 모르고 계속 통화를 했다.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오후에 갈게요. 서류는 제가 사진 찍어서 가져갈게요. 통화를 마친 은주가 돌아서다가 정희와 마주쳤다.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한 척했다. 어머니, 언제 나오셨어요? 방금. 아침 준비하려고. 아, 그러세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시간 되세요? 왜? 어제 발견한 등기권리증 때문에 변호사랑 상담하려고 하거든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안 가겠어. 왜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건데 어머니가 안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은주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어머니, 또 그러시네. 중요한 일인데 왜 혼자 하시려고 해요? 그때 도윤이 회사 가려고 나왔다. 은주가 곧바로 남편을 붙잡았다. 여보, 어머니 좀 말해봐. 변호사 상담 같이 가자는데 자꾸 거부하셨어. 엄마, 뭐 때문에 변호사를 가요? 도윤이 어리둥절해하자 은주가 어제 일을 설명했다. 여보도 몰랐지? 우리 집이 어머니 명의래.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 정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제대로 상담받아보자는 거야. 우리도 알 권리가 있잖아. 도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다. 엄마, 정말 우리 집이 엄마 명의예요? 정희는 대답하기 곤란했다. 사실을 말하자니 남편과의 약속이 걸렸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걸렸다. 그건 복잡한 얘기야. 뭐가 복잡해요? 명의가 어머니면 어머니 거고 아니면 아닌 거 아닌가요? 은주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
혹시 다른 숨기고 계신 거 더 없어요? 예금 통장이라든지. 정희는 움찔했다. 은주의 눈빛이 너무 예리했다. 없어. 그런 거 없어. 정말요? 어제 등기권리증이랑 같이 나온 통장은 뭐예요? 은주가 추궁하자 도윤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통장도 있었어요? 응. 근데 어머니가 숨겨버렸어.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돈이야. 내가 모은 돈. 어머니 돈이라니요? 이 집에서 나온 거면 가족 전체 돈 아닌가요? 은주의 말에 정희가 격분했다. 가족 돈? 내가 30년간 장사해서 번 돈이야. 그래도 이 집에서 생활비로 쓸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모자간의 대화를 지켜보던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아침부터 무슨 소리야. 나 회사 가야 해. 여보, 이런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가려고 해? 은주가 도윤의 팔을 잡았다. 그럼 어쩌라고? 회사에서 지각하면 안 되잖아. 지각이 중요해. 집안일이 중요해.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나 이 집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시어머니 뒷바라지 했는데 정작 집 명의는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 정희가 끼어들었다. 뒷바라지? 내가 언제 내 뒷바라지를 했어? 어머니, 제가 이 집 살림 다 하고 있잖아요. 살림? 내가 요리하고 내가 청소하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도윤은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그만해요, 둘 다. 아침부터 이게 뭐야?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다. 여보, 솔직히 말해.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무슨 소리야? 친구들도 다 그러더라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스트레스 때문에 병 난다고. 정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럼 나가. 내가 나가면 되잖아. 어머니가 나가시면 어디로 가실 건데요? 은주가 차갑게 말했다. 그런 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저희 생활이 있으니까. 도윤이 깜짝 놀랐다. 은주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그럼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랑 저 중에 누가 더 중요해? 도윤은 대답하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은주는 그 반응을 보고 더욱 몰아쳤다. 봐, 여보도 답답해하잖아. 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하시니까. 나는 언제? 어제도 제가 친구들이랑 있는데 끼어드셔서 분위기 깼잖아요. 정희는 어이가 없었다. 은주가 자신을 불러놓고는 이런 말을 하다니. 내가 나보고 인사하라고 했잖아. 그건 예의상 한 말이었어요. 진짜로 끝까지 있으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도윤이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다. 진짜 늦겠어. 저녁에 집에 와서 천천히 얘기하자. 안 돼. 지금 정리해야 해. 은주가 도윤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여보, 어머니 친정에서 좀 계시게 하면 안 될까? 정희는 귀를 의심했다. 친정? 부모님은 벌써 돌아가셨는데. 친정이 어디 있다고. 그럼 형제분들 댁에서라도요. 아니면 요양원이라도. 도윤이 당황해했다. 요양원은 너무하잖아. 엄마가 아프신 것도 아니고. 아프지 않아도 갈 수 있어요. 요즘 실버타운도 좋던데. 은주는 계속해서 정희를 내보내려고 했다. 아니면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돈으로 따로 사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돈도 있으시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좋아. 나갈게. 엄마. 도윤이 놀라서 말렸지만 정희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내고 있었다. 진짜 나갈 거야. 이 집에서 나가서 내 맘대로 살 거야. 어머니, 설마 진짜 나가시려고요? 은주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사실 진짜로 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응, 내가 그렇게 원하니까.
정희는 옷가지들을 캐리어에 대충 넣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봉투를 가슴속 깊이 감췄다. 어머니, 잠깐만요. 화풀이로 그러시는 거죠? 은주가 조금 겁이 난 듯 말했다. 화풀이가 아니야. 진짜야. 정희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다. 도윤이 막으려 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어디 가실 건데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엄마. 하지만 정희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아침 9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골목길을 걸어가는 정희의 뒷모습을 보며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다. 저 집도 결국 며느리한테 쫓겨났네. 아이고, 불쌍해라. 늙으면 자식도 소용없다니까. 정희는 그 소리들이 다 들렸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등을 곧게 펴고 걸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정희가 캐리어를 끌고 도착한 곳은 사직동 입구의 허름한 여관이었다. 대박여관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3층 건물이었다. 한때 번화했던 이 동네의 흔적을 보여주는 듯한 곳이었다. 어르신, 하루 묵으실 거예요?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정희를 보며 물었다. 나이는 비슷해 보였지만 삶에 찌든 모습이었다. 며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우선 하루씩 계산하시죠. 하루 3만 원이에요. 정희는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68세의 집을 나와 여관에서 지내게 될 줄이야. 방은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걸어서 올라가셔야 해요. 여관 주인이 열쇠를 건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정희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올라갔다.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숨이 찼다. 30년간 살았던 집이 그리워졌다. 3층 구석방. 6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다. 낡은 온돌 바닥에 이불 한 채,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 밖으로는 재개발을 위해 철거되는 건물들이 보였다. 정희는 캐리어를 내려놓고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이 뼈까지 시렸다. 내가 정말 여기서 지내야 하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울면 지는 것 같았다. 가슴속에서 봉투를 꺼냈다.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 손때 묻은 등기권리증과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은주가 버리려 한 게 결국 이거였구나.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며느리는 이것들을 쓰레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탐내던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문서였다. 밤이 되었다. 여관 주변은 적막했다. 가끔씩 재개발 공사 때문에 지나가는 트럭 소리만 들렸다. 정희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가 3개 있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들어오세요. 엄마, 연락 좀 주세요. 엄마, 걱정됩니다. 전화 받으세요. 하지만 며느리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정희는 폰을 끄고 이불을 덮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났다.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지만 요리할 부엌도 챙겨줄 가족도 없었다. 여관 1층에서 간단한 아침을 사 먹고 정희는 동네를 걸어 다녔다. 30년간 살았던 동네가 이렇게 낡고 쓸쓸해 보일 줄 몰랐다. 어머니.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동네 사람이었다. 아이고, 김 여사님. 어쩜 이런 데서. 동네에서 함께 장 보러 다니던 김 여사였다. 아, 네. 정희는 대답하기 곤란했다. 혹시 집에서 나오신 거예요? 어제 소문 들었는데. 네. 좀. 아이고, 세상에. 며느리가 그렇게 했다면서요? 정말 요즘 젊은 것들은. 김 여사가 혀를 찼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다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시면 어떻게 사세요? 혼자서.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김 여사와 헤어진 후 정희는 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정말로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가? 68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건가? 오후에 정희는 은행에 갔다. 통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어머님, 잠시만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은행원이 통장을 확인한 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이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있으시네요. 얼마나요? 2억 3천만 원 정도 되네요. 정희 자신도 놀랐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언제 이렇게 늘어났을까? 어머님, 혹시 정기적금도 있으시네요. 매월 자동으로 이체되고 있어서요. 은행원이 설명해 주자 정희는 이해할 수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둔 자동이체였던 것이다. 집 관리비라고 생각하고 매달 들어가던 돈이 사실은 자신의 적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머님, 이 통장 연결된 부동산도 있으시더라고요. 부동산요? 네, 자동으로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어요. 월 80만 원씩요. 정희는 깜짝 놀랐다. 남편이 몰래 부동산 투자를 해놨던 것 같았다. 어디 부동산인가요? 부산 해운대구 쪽이네요. 오피스텔 같은데요.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자신이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상당한 자산이 있었던 것이다. 은행을 나선 정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았다고 30년간 아껴 쓰고 절약하며 산 결과였다. 반면 며느리는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면서 자신을 구식이라고 놀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제발 집에 들어오세요. 도윤아. 엄마, 은주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집에 들어오세요. 아니야.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어디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정희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도윤이 급하게 말했다. 엄마, 은주가 변호사한테 갔어요. 진명애 때문에. 정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뭐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그러는데 엄마가 집 진짜 주인이래요. 그리고 상속세도 이미 다 처리되어 있대요. 정희는 웃음이 나왔다. 남편이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놨는지 새삼 고마웠다. 그래서 은주가 어떻게 했는데? 은주가 화가 많이 났어요. 자기가 10년 동안 속았다면서. 속았다고? 네. 그래서 엄마한테 사과하래요. 집에 들어오시라고. 정희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사과?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으면서. 엄마, 도윤아, 너도 그때 말렸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나를 짐짝 취급하고 우울증 원인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가족이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엄마, 제발. 도윤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68살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전화를 끊은 정희는 다시 봉투를 꺼내 보았다. 당신 말이 맞았어. 이걸 꼭꼭 숨겨두라고 했을 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정희야, 어려울 때 쓰라고 모아둔 거야. 이제 내가 당당하게 살 때가 됐어. 정희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 정말로 반격할 때였다. 그날 저녁 정희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내일 아침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여보세요. 제가 부동산 보러 가려고 하는데요. 전세 말고 매매로.
차가운 여관방에서 정희의 눈빛이 반짝였다. 며느리가 구식이라고 무시했던 그 돈으로 이제 진짜 승부수를 던질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희는 동래구청 앞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했다. 밤새 생각한 계획이 있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부동산 사무소 대표 박 실장이 정희를 맞았다. 50대 초반의 깔끔한 남자였다. 네, 맞습니다. 어떤 매물을 찾고 계시는지요? 정희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다. 등기권 리증과 통장이었다. 이 집 말이에요. 이 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박 실장이 등기권 리증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이거 사직동 265번지 맞나요? 네, 맞아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네. 이 동네가 재개발 확정됐거든요. 작년 12월에 조합 설립인가 나왔어요. 정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다.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머님, 이 집 현재 시세가 8억 정도 되는데 재개발되면 보상금만 12억은 나올 거예요. 정희는 깜짝 놀랐다. 8억? 12억? 정말요? 네, 확실해요. 이미 시공사도 선정됐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박 실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어머님, 그런데 혹시 이 집에 다른 가족분들이 살고 계시나요? 네. 아들하고 며느리가. 아, 그러시구나. 그럼 재개발 보상은 어머님이 받으시는 거고요.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며느리가 그렇게 탐내던 집이 사실은 이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박 실장님, 혹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집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디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해운대 쪽으로요. 조용하고 좋은 곳으로. 박 실장이 몇 군데 매물을 보여주었다. 해운대 신시가지의 고급 아파트들이었다. 이건 어떠세요? 해운대 센텀시티 쪽 신축 아파트인데 35평에 6억이에요. 좋네요. 이걸로 하겠어요. 어머님, 그런데 계약금은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정희가 통장을 보여주자 박 실장의 눈이 커졌다. 어머님, 현금으로 구매 가능하시겠네요. 네, 그럼 오늘 당장 계약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부동산 사무소에서 나온 정희는 다음으로 등기소로 향했다. 확실하게 재확인하고 싶었다. 이 땅, 아직도 할머니 명의로 살아 있습니다. 등기소 직원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분이 정말 꼼꼼하게 처리해 놨으셨네요. 상속세까지 다 납부되어 있어요. 정희는 고마운 마음에 남편의 영정 사진을 떠올렸다. 당신이 이 모든 걸 미리 준비해 놨구나. 등기소를 나온 정희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다. 이제 법적으로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상담 가능한가요? 네. 어떤 상담을 원하세요? 젊은 여변호사가 정희를 맞았다. 가족 문제로. 아들 며느리랑 갈등이 있어서요. 정희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어머님,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완전히 우위에 있으세요. 어떻게요? 집 명의가 어머님이시고 어머님 돈으로 생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님을 강제로 내쫓으려 했다면 이건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정희는 놀랐다. 노인학대요? 네, 정신적 학대죠. 그리고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며느리와 아드님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어요. 법적으로 어머님 집이니까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리고 만약 그동안 어머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게 있다면
횡령죄로도 고발할 수 있어요. 정희는 머리가 복잡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 일단 생각해 보겠어요. 변호사 사무소를 나선 정희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가 10개나 있었다. 엄마, 집에 들어오세요. 은주가 사과하고 싶어 해요. 엄마, 제발 연락 주세요. 하지만 정희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인테리어 업체 맞나요? 아파트 인테리어 상담 받고 싶은데요. 오후에 정희는 해운대 새 아파트를 보러 갔다. 35평의 깨끗한 신축 아파트였다. 바다가 보이는 고층이었다. 어머님, 이 아파트 어떠세요? 좋네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희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30년 만에 자신만의 집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여관에서 짐을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다. 내일은 집에 가서 내 물건들을 가져와야지. 하지만 그냥 가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밤 10시쯤 정희는 집 근처까지 가보았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희는 담장 너머로 살짝 엿들었다. 여보, 어머니 어디 계실까? 도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모르겠어. 연락도 안 받으시고. 은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은주야, 변호사가 뭐래? 집 문제 어떻게 된다고? 그게 문제야. 은주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뭐가? 변호사가 그러는데 어머니가 집 진짜 주인이래. 우리는 그냥 얹혀 사는 거래. 네. 그리고 재개발 보상금도 다 어머니가 받는다고 하더라. 도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데? 12억. 12억.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다. 여보, 목소리 줄여. 동네 사람들 들어. 아니, 12억이면 우리가 몰랐던 돈이 그렇게 많았다고? 은주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왜 어머니한테 그랬을까? 진짜 후회된다. 그럼 어떻게 해? 어머니한테 사과해야지. 사과한다고 용서해 주실까? 나 진짜 심하게 했잖아. 정희는 담장 너머에서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후회하다니. 특히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 험담한 건 정말 잘못했어. 그럼 진짜 진심으로 사과하자.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이해? 나를 짐짝 취급하고 요양원에 보내려던 걸 이해하라고. 정희는 조용히 집을 떠났다. 내일 계획이 있었다. 여관으로 돌아온 정희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당신, 내일 진짜 싸움이 시작돼요. 나 잘할 수 있겠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정희야, 이제 내가 당당하게 살 때가 됐어. 아무한테도 기죽지 마. 정희는 결심을 다졌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었다. 이제 내가 쫓겨날 이유는 없어. 정희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68년 인생 중 가장 큰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희는 변호사와 함께 집 앞에 도착했다. 손에는 새집 계약서와 각종 법적 서류를 든 서류 가방이 있었다. 어머님 준비되셨죠? 젊은 여변호사 김 변호사가 확인했다. 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정희는 당당하게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은주가 청소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은주가 깜짝 놀라며 걸레를 떨어뜨렸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걱정? 진짜로? 정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은주가 당황했다. 네, 정말 걱정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그때 김 변호사가 들어왔다. 은주는 낯선 사람을 보고 더욱 당황했다. 이분은 누구세요? 내 변호사야. 변호사요?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변호사는 왜? 앉아. 정희가 명령조로 말했다. 30년 만에 이 집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것이었다. 은주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다. 도윤이는 어디 있어? 회사 갔어요. 전화해. 지금 당장. 네. 전화하라고. 정희의 목소리에 은주는 깜짝 놀라며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어머니 오셨어. 지금 당장 와. 응, 변호사도 같이 왔어. 30분 후 도윤이 급하게 들어왔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앉아라, 둘 다. 정희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김 변호사, 설명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 어머님의 변호사 김미현입니다. 오늘 몇 가지 법적인 문제를 정리하러 왔습니다. 도윤과 은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첫째, 이 집은 이정희 어머님의 완전한 소유입니다. 어머님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세까지 완납된 상태입니다. 은주가 입술을 깨물었다. 둘째, 이 집은 재개발 확정 지역으로 보상금이 약 12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 또한 어머님이 받으시게 됩니다. 도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셋째, 어머님께서 그동안 생활비로 지출하신 돈은 모두 어머님의 개인 자산에서 나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그동안 어머님의 돈으로 살아왔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 어머님께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결정인데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희가 직접 대답했다. 이 집, 내 땅 위에 세운 거야. 명의도 내 거야. 엄마. 그리고 이제 나가야 할 사람은 너희들이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못 들었어? 나가라는 얘기야. 정희는 냉정하게 말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짐짝 취급하고 우울증 원인이라고 했지? 어머니, 그건 친구들 앞에서 나를 욕했지? 시어머니 때문에 집이 좁다. 구식 물건들 다 버려야 한다고 했잖아. 은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버리려던 게 사실은 너였어. 정희의 마지막 말에 은주가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이럴 수 없어요. 우리가 10년 넘게 여기서 살았는데. 10년? 내 돈으로 10년 먹여 살려준 거지. 정희의 목소리가 커졌다. 도윤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가 나를 모욕할 때 왜 말리지 않았어? 엄마,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남편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 내 아내가 나를 괴롭히는 걸 방관했잖아.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퇴거 통보서입니다. 법적으로 2주의 시간을 드립니다. 2주요? 네, 2주 안에 이 집에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주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정희는 꿈쩍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사과?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어머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전학을 시켜야 하는데. 그건 내가 생각할 일이야. 내가 왜 신경 써? 정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해운대 새 아파트 계약서야.
나는 이제 거기서 살 거야. 도윤이 서류를 보더니 놀랐다. 엄마, 이게 6억짜리 아파트네요? 응, 현금으로 샀어. 엄마, 돈이 그렇게 많이 있으셨어요? 응,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2억 3천만 원 있어. 은주가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2억 3천만 원?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도 있어. 80만 원씩. 정희는 모든 카드를 공개했다. 내가 나를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지? 구식이라고 놀렸지? 은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정작 가난한 건 너희들이었어. 내 돈으로 살면서. 정희가 일어났다. 김 변호사, 이제 갈까요? 네, 어머님. 문으로 향하던 정희가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아, 그리고 은주야. 네. 내가 산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있잖아. 그거 팔아서 이사비라도 마련해.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다. 그리고 도윤아. 네, 엄마.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제 독립해서 살아라. 45살이면 충분히 어른이야. 정희는 문을 열고 나갔다. 김 변호사가 뒤따랐다. 집을 나서며 정희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 집도 결국 며느리가 쫓겨나네. 버려질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였구나. 정희는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걸었다. 30년 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다. 어머님 정말 시원하셨죠? 김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네, 이제야 살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정희는 새 아파트 열쇠를 받았다.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35층 아파트였다. 이제 진짜 내 집이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6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다. 며칠 후 동네에서는 소문이 돌았다. 이정희 할머니가 12억 받고 해운대로 이사 갔대. 진짜? 그럼 며느리는? 쫓겨났지. 빈손으로.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쫓아내려다가 자기가 쫓겨났네. 정희는 새 집에서 이 소문들을 들으며 웃었다. 정말로 버리라는 건 안 버리고 나만 내쫓았던 며느리의 최후였다. 3개월 후 정희는 해운대 새 아파트에서 뉴스를 보며 웃었다. 사직동 재개발 보상금 12억 원 지급 소식이었다. 나 쫓아내려던 사람들이 얼마나 후회할까. 그때 아들 도윤이 전화했다. 은주와 함께 마지막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다. 오후 2시 초라해진 두 사람이 찾아왔다. 은주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요양원 얘기하고 친구들 앞에서 험담한 것. 은주가 울며 말했다. 나는 이미 너희들을 용서했어. 정희가 차갑게 답했다. 하지만 용서와 함께 사는 건 별개야. 정희는 5천만 원 수표를 내밀었다. 새 출발 자금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너희들은 신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살자. 각자 행복하게. 두 사람이 떠난 후 정희는 새 계획을 세웠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요리 봉사를 시작한 것이다. 매일 3시간씩 아이들을 위해 떡볶이, 김밥을 만들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해주세요?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정희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바다 산책, 아이들과의 시간, 경로당 친구들과의 문화생활. 어느 날 한 아이가 편지를 건넸다. 할머니는 우리의 진짜 할머니 같아요. 정희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삶이라는 것을. 그날 밤 남편 사진에게 말했다. 여보, 나 제대로 된 선택했죠? 버려질 건 내가 아니라 욕심이었어. 나는 아직 버려지지 않았어요. 68년 인생 중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미소였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놓칠 수 없는 반전과 감동의 사연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사연의 시작은이었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